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우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에는 호주 한국 대사로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재단의 회장으로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미국의 FMC 위원님들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오늘의 외보는 조선일보의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ALC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킴 파운데이션 재단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웨비나의 주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북아 정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세 분의 귀빈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의 루이스 F. 페인 FMC 차기 회장님, 그리고 존 파소비 연방 전 하원의원님, 그리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루이스 F. 페인 주니어님을 소개해드리면 전 버지니아 민주당 하원의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FMC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존 파소 위원님은 뉴욕주 전 연방 하원의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김창준 위원님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네, 저희 김창준 의원님께 네, 짧은 인사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네, 이미 여러분들께 제 인사말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한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먼저 FMC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루이스 F. 페인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다시 함께 해주신 존 파소님, 네, 환영합니다. 네, 올해였죠? 올해죠. 제가 두 분의 스폰서 분들과 함께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 조선일보와도 많은 방문 예정을 갖고 있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연중 2회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방한을 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저희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다시 방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김우상 교수님께 이제 다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약 30분 전에 김정은 정권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미사일이죠. 올해만 벌써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적대적인 행동으로 UN 안보리와 저희가 협의를 했던 내용을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있어서 정세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될지 논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외교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국 선거 내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올해는 예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굉장히 부진한데, 이것은 이제 부분적인 이유가 아프간 미군 철수로 굉장히 서둘러 진행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란 핵 합의도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고, 이런 외교 정책 결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실정에 대한 이제 불만 증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외교 정책 성과가 이제 2022년 중간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의원님들로부터 그 미국 내 그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내 정치 수행력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당 통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후변화 사회지출 패키지 법안 추진 같은 우선순위를 지지하도록 말이죠. 그랬을 때 뭐 경제 문제들, 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은 어떻게 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그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바이든 행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 지지율은 어떤지 의원님들의 그 현 상황에 대한 그 평가 또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페인 의원님께 먼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김창준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은파소 의원님들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김창준 재단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듣고 싶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미국 포럼들을 이제 개최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동료 그 존 파서 의원님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뉴욕주 그 전용방 하원 의원이셨죠? 그래서 이제 본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우상 교수님 오늘 저희를 잘 소개해 주시고 오늘 웨비나를 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그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조선일보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2021년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체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 한 해였죠. 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저희가 전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이것이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 방역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바이러스로 인한 공격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도 이제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많은 그 진전을 이루었죠. 백신도 개발을 하고 많은 의약품도 이제 개발을 하고, 네, 이것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큰 진전과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뭐 많은 그 일자리 창출들, 그리고 대규모의 그 실업률을 해결을 했고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 성과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연말은 항상 그 주식 시장의 그 지수가 좋을 때인데요. 네, 이제 뭐 다우존스 지수나 여러 가지 뭐 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그 긍정적인 그 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 내에서 많은 그 좋은 일들, 그 좋은 호재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뭐 그 워싱턴 내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다수당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의원 내에서 모든 것들을 그 계획을 했던 대로 그 이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고군분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완료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좀 부정적인 편이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현재는 43%, 44%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51%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에게 많은 개선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저희가 발전시켜야 될 것이 많지요. 네, 이것을 저희가 중간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존파소 의원님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 그리고 그 김창준 의원님 그리고 차기 그 FMC 회장님이신 로이스 F 페인 의원님께도 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의회에서 이제 그 역임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뉴욕주 그 법과 관련해서 많은 그 직무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에 비해 그 저희 그 페인 그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정무 수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외에도 많은 그 정무를 수행을 하셨죠. 네. 의원님, 그 페인 의원님께서 이미 잘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요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직 그 대통령, 특히 첫 번째 임기에는 네, 그 의회의 그 통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야당, 네, 지금 현재는 그 야당이 공화당이죠. 항상 그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2점을 갖습니다. 그들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예를 들어서 하원을 생각을 해보면 그 지난 몇십 년간 하원을 예로 들어보면 네, 그 야당 이번 연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화당인데 지금 그 공화당이 26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당이 그 50대 50을 넘어서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그 컨트롤을 그 저희 통제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과연 그 장악을 하게 되는 다수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 100년 동안 뭐 1980년, 1990년과 달리 지금 저희는 굉장히 특이한 그 유례없는 그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그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불가능하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은 그에 대해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백신 개발, 여러 가지 치료제 개발, 그리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여러 가지 그 치료용 그 약제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오미크론 변이가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급속히 번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증후가 굉장히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바라건대 이 바이러스가 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는 겪고 있죠.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뭐 외교 상황에 있어서 발생하더라도 네, 방금 외교 정책에 있어서 많은 긴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죠. 네, 러시아에 있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많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현재 그 미국에 있는 외교 정책이 이제 아시아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중 정책 그리고 저희 동맹국들, 네, 남한을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일본 등과 어떻게 그 동맹 관계를 굳건히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뭐 인도, 호주 와도 굉장히 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김우상 교수님께서도 이제 호주에서 대사를 역임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앞으로도 이런 그것들이 집중이 되어서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네,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이렇게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공화당이 그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중간 선거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제가 좀 그
연관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적 양극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정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저희가 이 그 정치 양극화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1년 전에 그 보여주었던 뭐 16 국회에서는 폭동 사건들 그리고 2023년 비리 등으로 저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치 양극화가 그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중간 선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할수록 안티 트럼프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죠. 뭐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말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정치 양극화는 현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불신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면 뭐 좌파, 뭐 우파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만족도 등등과 많은 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많은 요인들이 있죠. SNS도 있고 그 내에서 그 행정부에 대한 그 불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화된 이런 그 미디어의 양극화, 그들이 이제 시청하는 미디어 자체도 이제 양극화가 된 것이 이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요인은 특히 미국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제가 의원직을 할 때도 느꼈는데 많은 그 민주당원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그 대부분이 네, 그 대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된 사회 내에서 그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 극우 세력들에 오히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극우 또는 극좌파, 극우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언제나 그 조금 더 어떻게 자극적인, 충격적인 행사를 그 이벤트를 전달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 있던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레토릭에 있어서도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한 가지 그 중요한 그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측 모두 저희가 이제 공통의 그 근거를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저희가 그 공동의 근거를 찾고 앞으로 진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존파소 의원님과 동의합니다. 네, 몇 가지 요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네, 저희 1월 6일 그 국회성 폭동 같은 경우 네, 저는 그 당시에 DC에 있지 않았지만 그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죠. 정말 미국 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민주주의의 온 그 정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네, 그것을 파괴하는 행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2020년 그 부정선거와 같은 것도 굉장히 그 특이한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저희와 같은 조직 같은 경우는 네, FMC가 언제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당적인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저희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하는 등 이러한 책임을 짓고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유지를 해왔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개인적인 노력도 할 거고요. 하지만 그 김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더 더하자면 1월 6일 그 공화당 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곳에서 네, 그 민주주의의 정의가 그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네, 다가오는 그 중간 선거의 결과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그 출마와 그 관련이 있을까요? 중요할까요? 네, 사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있어서도 말이고요. 하지만 제가 사실 뭐 알고 있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공화당원으로서 조금 그 바라건대 한 발 물러서서 이제 2024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 그렇기로 한다면 네, 그 공화당 내에서 그 중요한 역할이 맡을 수 있겠죠. 여전히 많은 그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니까요.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들이 그 주창했던 것을 사실 그렇게 많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더 그 젊은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거의 82세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하고 그 대통령을 된다면 뭐 78세, 79세가 될 텐데 저는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대통령들의 그 나이 또는 대선 후보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이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외교가 중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 결과는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저희 뭐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하원과 상원 모두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이제 외교 또는 이제 그 국방과 관련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그 패권 경쟁이 더 악화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그 의원들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시는지 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 공화당 그 리더들이 그 앞으로 이제 다수당이 된다면 그 바이든 행정부의 뭐 주요 외교 정책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나 뭐 대만 해협 문제 등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오랜 관계를 유지했죠. 거의 1950년대 초부터 그 한국 전쟁 때부터 100년이 넘는 그 정말 100년에 가까워가는 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뭐 1970년대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일어난 것은 정말 기적이죠. 정말 저희가 그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한국이 세대에 걸쳐서 그 전생에 걸쳐서 이뤄낸 그 성과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이자 국제 그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의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것을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한미 관계는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그 논의해야 될 사안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그 중국 그리고 외교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네, 제일 먼저 네, 그 행정부가 있으면 그 대통령이 있고 하나의 당이 있고 저희 의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사람 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뭐 전략, 특히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대부분 완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그 왔다 갔다 이게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아젠다를 내놓아도 이제 의회에서는 그 다른 방향으로 갈 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행시키고 그 진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우상 교수님 말씀하신 그 중국과의 상황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역시도 그 중국 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미국 모두가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과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그 예전에 뭐 그 냉전과 같이 뭐 서로 그 적대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강국이 되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배워왔죠. 뭐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도 서로 이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그 관계는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네, 더 시진핑 주석과 함께 그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앞으로 이제 3선 연임을 그 계획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주요 외교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 일부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의회가 언제나 그 대통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지만 그 의회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그 관심사 그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교 정책을 그 방향을 바꾸는 것 외에도 그것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주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요 위원회 하는 그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 퍼서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페인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그 다수당입니다. 거의 50대 5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5, 6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 주요한 그 법안들을 이제 지금 통과시키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공화국이 뭐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양측 모두 네, 좋은 그 신념을 가지고 그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네, 그 몇 년간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드디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과의 그 상황을 저희가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네, 중국은 미국을 주요 그 경제적, 그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아시아 퍼시픽 태평양 지역에 있는 뭐 인도, 대만들과 함께 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를 찍어서 그들의 아젠다를 추진하려 하는 것을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을 보면 중국의 목적이 미국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 지도국이 되겠다. 뭐 금융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세계의 지도국이 되려는 그 야망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구나라는 걸 그 미국에 있는 그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하원의원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약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규모, 뭐 예산, 뭐 적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만 예로 들어도 저희가 네, 그 의회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나 뭐 금융적인 측면에 보면은 저희가 정말 수조 달러에 그 달하는 여러 가지 재정 부양책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뭐 인플레이션도 저희가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더 추가적인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중 정책, 그 중국과의 라이벌, 그 경쟁 구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미국 체제에 대한 그 위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동맹국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중요한 그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때 사실 그 공화당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당 모두 그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좋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함께 협력을 해서 그 미국과 함께 그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한 그 경쟁 구도 또는 패권 경쟁이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만약에 여기 한쪽에는 대통령이 있고 다른 곳에 이제 공화당 다수당이 있다면 저도 예측하건대 뭐 여러 가지 청문회나 뭐 다른 모든 그 과정들이 다 그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강의 기적에 대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30년, 40년 만에 이러한 그 성공적인 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한국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한강의 기적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저희를 그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룰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을 그 대신에 다시 한번 미국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동맹 관계를 조금 더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거의 이제 1년이 지났죠. 하지만 여전히 그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지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공화당이 그 앞으로 뭐 의회에서 뭐 외교나 이제 국방위원회 그 다수당이 된다면 뭐 이제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이 좀 더 오래 걸릴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뭐 일본 대사, 뭐 임마누엘님 그리고 호주 대사, 그 케네디님은 그 지명이 돼서 인준 과정이 맞춰졌습니다. 확정이 되었죠. 왜
그 이유가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 북핵 문제가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국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또는 그 미국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의 한미 동맹 관계가 뭐 미일 또는 그 호주 그 미국 동맹 관계만큼 뭐 굳건하거나 신뢰가 없기 때문인가요? 왜 지금 대사 임명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쯤이라면 그 외국 그 대사들을 약 3분의 2 정도 확정을 했어야 됐을 텐데요. 지난 12월까지 작년 연말을 보면 겨우 6분의 1만이 그 대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 있어서도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 사람들과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지명을 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아직 그 6분의 1밖에 그 인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원에서 어떻게 지명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되죠. 특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대사가 지명되지 않은 국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그 많은 그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 대사들을 그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대사직을 이제 그 수락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한 미국 대사 지명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게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에 그 참여해라. 그리고 또는 그 EPN이라는 뭐 경제 변형 네트워크에 동참해라. 동참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을 비롯한 그 몇 개의 그 동맹국들이 이제 그것에 더 동참하는 것을 조금 주저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십 고치를 강조하면서 이제 한국과 다른 그 영내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그 미국 주도 쿼드 그리고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에 동참할 것을 그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그 상황을 봤을 때 사실 뭐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 같은 경우는 대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3개국은 쿼드 회원국이죠. 네, 한국이 그 저희 동맹국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쿼드에 가입을 해야 될 것일까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바로 이제 빠르게 그 지명이 되고 그 인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한국이 그 미국에게 진정한 우방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방금 6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의 그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미국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한국도 3월에 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신정부가 이제 앞으로 4개월 후면 출범할 텐데 저희 이러한 굳건한 동맹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쿼드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쿼드에 가입만 하면 이제 충분할까요? 한국이 해야 될 그 역할 또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김우상 교수님, 사실 뭐 한국이 무엇을 딱히 따로 해야 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요인들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뭐 주한 미국 대사가 현재 이제 임명이 되지 않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에 있어서는 그 미국 내에서 네, 이제 주정부 그리고 의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쿼드에 한국이 동참해 준다면 환영을 하겠죠. 네, 그 존 파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의 동맹 관계, 특히 이런 동북아 네, 있어서의 그 파트너십들이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성장을 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은 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굳건한 동맹 등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쿼드 가입이나 뭐 쿼드 가입한다고 바로 뭐 주한 미국 대사가 지명된다고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주한 미국 대사 임명에 있어서는 그 미국 내에서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방금 페인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네, 인지를 해야겠죠. 네, 미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외교 정책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죠. 다양한 뭐 일장대로 이니셔티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인도양 지역 내에서의 뭐 해군 문제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그 중국이 그 전 세계 적대적인 조금 더 강압적인 행동을 조금 더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이제 미국이 조금 중국 문제에 집중을 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미국은 한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등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대만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그 동북아 내에서 그 동맹국들과 함께 그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민감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한일 관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그 모든 외교적인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주한미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 제 동료 위원님들께 네, 지금 현재 주한미국 대사 그 임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저는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그 특히나 3월에 선출될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뭐 지명이나 뭐 그 인준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한미군 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그 질문과 그 의견 모두 다 그 분명하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네, 관련된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한국이 그 쿼드 또는 그 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뭐 이건 모두 다 이제 미국 주도의 그 시스템들이죠. 그렇게 한다면 사실 중국이 굉장히 심한 그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사드 배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제 보복을 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미국이 그 한국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그 중국의 경제 보복에 있어서 그 미국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나 이제 인도태평양 그 지역에 있어서 국가들이 이러한 그 위기 또는 위협을 받고 있는데 뭐 쿼드나 그 다른 미국 주도의 그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중국 그 경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다면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거든요. 네, 저희는 저희 정책에서 꾸준하게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국이 경제적 이런 압박, 그 강압을 전 세계에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그 중국 역시도 굉장히 가까운 경제 교역국이죠. 거의 30%를 서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경제적 블랙메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미국 내에 있는 그 민주당 또는 이제 동맹국 그리고 또 다른 그 국가들이 같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굳건하고 일관적인 그리고 현존하는 솔루션일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노력해서 이루어낼 것이고 더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이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게 된다면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 영향 또는 그 행동들을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의 목적은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좋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복적인 그 경제적인 보복을 취하는 국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정적인 국가가 시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희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호주의 그 스캇 모리슨이 잘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중국에 그런 맞대응하겠다라고 잘 의견을 배추어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이 네, 그 핵 잠수함을 호주에 보내주었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였고요. 네, 이것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 있는 그 국가들에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미국 존 볼턴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1년 내내 그 북한 핵무기 개발을 이제 방관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약 일주일 전에 약 1월 5일이죠. 그리고 오늘 북한 정권이 또 이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그 적대적인 그 행동을 다시 한번 표출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핵 문제를 그 방관하는 것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 그 자국 내 정치 문제에 사로잡혔기 때문인가요? 뭐 이러한 그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중간 선거 이후에 상황이 바뀔까요? 만약에 그 외교 정치 문제가 그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된다면 변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중간 선거와 그 북한 문제 관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 행정부들 모두 그 평양에 어느 정도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성공적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실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뭐 협력 그 군사연합 그 훈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킨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과 함께 협력을 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역시 중요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네, 중국이 특별히 이제 협력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식량 공급,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 공급, 그리고 기금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뭐 북한이 더 큰 그 위기에 그 국내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역시 그 국방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일본에 있어서 일본과도 함께 그 북한에 있어서 협력적인 모습을 완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그 협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미국 또한 그 안보리 그 결의안을 또 한 번 그 발표를 했죠.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된 그 결의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여전히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그 중간 선거 이후에 만약 그 공화당이 이제 그 의회의 다수당이 된다면 네, 민주당에게 무슨 조치를 좀 취해라. 뭐 앞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조금 강경한 태세를 취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화당이 뭐 북핵 문제를 포함을 해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과 관련해 그 공화당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네, 한국 정부와 이런 종전 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라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서한을 썼죠. 네, 그 토니 블링컨 국무총리에게 네, 지금 현재 그 종전 선언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서한을 썼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종전 선언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이것은 그 서브스턴스 그 물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 그 2년 뭐 4년마다 그 저희가 이제 선거 그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당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뭐 한국과 관련된 그 연구단 또는 그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 북한 상황에 대한 그 견해를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원 내에 그 공화당 원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의견을 조금 첨언하자면 저도 존 파소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 문제는 그 행정부 그리고 의회에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그 양당 모두 그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이 그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 전 세계에 가는 위협에 있어서, 특히 한국에 가는 위협에 있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 제가 그 DMZ에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DMZ와 서울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죠. 네, 이것은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 모두 그 현재 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기울이는데 다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그 한국 전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약 그 2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세 분의 위원님들께 약 30초간 그 맺은 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김창준 위원님께서 먼저 그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그 많이 드릴 말씀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존 파서 위원님, 그 페인 위원님께서 이미 그 좋은 말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에는 그 한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주제를 바꿔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우상 교수님 오늘 정말 너무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 파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인 그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 차기 그 협회장이 되실 텐데요. 네, 계속해서 지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 한국 내에서 가장 그 신망받는 그 언론사로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그 주체에 그 좋은 그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파소 위원님.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조선일보 그리고 김창준 의원님 그리고 페인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 더 나은 그 활동 그리고 더 나은 동맹을 위해서 그 노력할 것입니다. 그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이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항상 참여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FMC와 관계를 통해서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2022년에도 그 계속해서 지속하길 바랍니다. 네, 페인 의원님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미국 FMC를 대표를 해서 오늘 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김유상 교수님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네, 함께 그 도움을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김창준 의원님 그리고 존 파소 의원님 그리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60분간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유익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국내 정치 그리고 외교 정책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동북아 정세를 전망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나 굳건한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귀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김창준 의원님, 존판소 의원님, 페인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네, 저희 그 코스폰서를 대표해서 그 모든 그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